노론 명문 가문 박지원과 남인 몰락 가문 정약용. 연암처럼 중국 여행을 할 수 있었다면 다산판 열하일기도 탄생했을까. 연암은 아무런 관직도 없이 중국에 갔다. 집안 덕에였다. 권륭제의 칠순생일을 축하하는 사신단 책임자로 금송도의 박명원이 임명되었는데 그가 연암의 삼종형이어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다산은 중국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연암과 다산은 모두 정조시대에 태어났다. 다만 연암이 다산보다 25살 위다. 연암의 집안은 반남박씨로 노론 명문가로 꼽혔다. 다산의 집안은 앞에 정씨로 정치적으로 실세한 남인 몰락 가문이었다.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 두 사람은 대표적인 실학자로 나란히 거론된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다고 보면 문득 다르고 다르다고 보면 문득 같다. 연암은 당대의 주류 다수파에 속했으면서도 비주류 소수파의 모습이 보인다. 다산은 당대의 비주류 소수파에 속했으면서도 주류 다수파의 모습이 보인다. 연암은 16세에 결혼해 장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학업에 임했다. 공부가 늦은 감이 있다. 다산은 어린 시절부터 잘 나갔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찌감치 학업에 정진했다. 7살에 시를 쓰기 시작하고 10살에 시집을 만들 정도였다. 연암은 몇 차례 과거를 봤지만 이내 단념하고 말았다. 다산은 과거 공부를 열심히 했다. 과거에 합격해 22세에 성균관에 들어갔고 28세에 벼슬길에 나갔다. 과거를 통과하지 않았던 연암은 50세가 넘어서야 정조의 배려와 친구의 청고로 벼슬에 나아갔다. 55세에 첫 지방수령직으로 안희 현감에 임명되었다. 지방간 경력을 잠시 비교해보자. 다산은 36세의 나이에 국산부사로 나갔다. 같은 해에 연암은 61세의 면천군수로 그 후 64세의 양양부사로 승진되었다. 다산은 30대 부사, 연암은 60대 부사였다. 아무튼 문과에 급제하지 않고도 양양부사에 임명된 사람은 연암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과거를 단념한 연암은 30대였던 1760년대 후반부터 탁골공원 근처에 살면서 홍대용, 이동무, 유득공, 박재가 등과 교유했다. 주로 노론 출신이라는 점과 이동무 등이 신분상 천대받는 서얼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이른바 북학파, 연안그룹 또는 백탑시사 등으로 불린다. 10대의 다산은 줄곧 둘째형 정약종과 함께 다녔고 송호 이익의 가르침을 받은 권철신 이가환 등을 만나고 한국 천주교를 스스로 일으킨 이벽 이승훈과 어울렸다. 이들은 성호학파 또는 기호남인으로 불린다. 다산은 15세에 결혼한 후 서울 남촌에서 살았다. 연암은 고관대작들이 많이 사는 서울 북촌에 살았으니 요즘으로 치면 연암은 강남, 다산은 강북에 산 셈이다. 두 사람은 문장과 학자로서 스타일이 사뭇 다르다. 사마천의 사기를 읽을 때 연암은 사마천의 마음을 읽으라 했다. 다산은 연표를 꼼꼼히 챙기라 했다. 연암은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 마음을 비우라 했다. 다산은 글을 쓰려면 속을 꽉 채우라 했다. 연암은 시를 별로 남기지 않았는데 다산은 마치 일기 쓰듯 많은 시를 남겼다. 연암은 글쓰기엔 요령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다산은 문장하기야말로 유학의 큰 해악이라고 내쳤다. 연암은 문장가, 다산은 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글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은밀하게 감추는 방법과 들춰내 드러내는 방법이 그것이다. 연암의 글은 감추는 방법을 잘 활용했다. 다 읽고 나서도 그의 뜻을 제대로 포착했는지 돌아보게 한다. 다산의 글은 명징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주로 했다. 읽노라면 곡진한 느낌을 준다. 연암은 인상파 화가인 듯하고 다산은 사실주의 작가인 듯하다. 연암은 정조에 의해 당시의 자유분방한 문체를 주도한 죄인으로 지목되었다. 다산은 정조의 우등생이요 모범생이었다. 다산은 정조의 순정한 문체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다산은 당시 사교라 불린 천주교의 가마대에 적극 동조했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어 거리를 두었다. 반송문도 썼다. 연암은 천주교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폭력적 탄압에는 반대했다. 이렇듯 다르다 보니 동시대 인물인데도 두 사람이 만났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나이도 차이나고 사는 동네도 달랐지 않은가. 두 사람을 연결하는 인물로 박제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낮에는 규장각에서 다산과 함께 근무했고 저녁에 퇴근하면 연암그룹과 어울렸을 것이다. 박제가를 통해 또 베스트셀러 작가 연암의 이름이 이미 높았기에 다산은 연암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혹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치면 다산이 손이인 연암에게 먼저 인사를 했을 것이다. 인사를 받은 연암은 어떻게 대꾸했을까? 젊은 친구가 누군지 몰라 심드렁하게 인사만 받았을까? 자신보다 품계가 높은 관리라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을까? 다산이 18년 유배 기간이 끝날 무렵에 마무리한 경세 유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규장각 검서관 박제가가 지은 북학의 유권을 보았으며 유신 박지원이 저술한 열하일기 20권을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실린 중국의 기구 이용 제도는 보통 사람이 헤아리기 힘든 것이 많았다. 다산의 경세 유표는 유가족 이상에 입각한 국정 전반의 제도 개혁안이다. 여기에 다산은 청나라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여 오로지 그것을 직무로 하는 관청을 별도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이용감이었다. 다산은 경세 유표에서 제안한 제도 중 꼭 그대로 실행되길 바라는 15가지를 꼽았는데 이용감 설치는 그 중 하나다. 이로 볼 때 두 사람은 열하일기로 연결되고 있었다. 물론 저자와 독자의 관계였지만 열하일기는 연암이 중국에 다녀와서 쓴 책이다.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야구 도하기 또는 유명한 소설 허생전을 교과서에서 읽었을 텐데 모두 열하일기에 실려 있다. 그래서 열하일기를 여행기 또는 문학작품으로만 생각할지 모른다. 그해 여름 44세 연암은 붓 2자루, 먹 하나, 작은 공책 4권 등 간단한 행장으로 중국을 향했다. 압록강을 눈앞에 두고 자객 형가를 생각했다. 진시황을 죽이러 적국이며 강대국인 진나라로 강을 건너가기 직전의 형가가 하필 왜 떠올랐을까? 연암은 국경을 넘어 살림살이가 넉넉해 보이는 여염집을 보고는 질투심이 끌어올랐다. 변방의 촌마을이 이 정도라니. 연암은 중국에서 정말 볼만한 것은 큰 누각이나 성각이 아니라 깨진 기왓장과 똥거름이라고 했다. 민간의 이용후생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연암은 도중에 목격한 수레, 벽돌, 목축, 선박 등 여러 제도들을 소개했다. 허구적이고 자폐적인 북벌론의 미몽에서 깨어나 북학을 해야만 북벌도 가능할 터. 대내용 북벌만 강경하게 외칠 뿐 민생은 나아지지 않는 조선 현실에 대한 분노였다. 열하일기를 통해 연암은 여정의 진행에 따라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면서 갖가지 주제를 넘나들었다. 형식 또한 일기 형식에서 시작해 다양한 산문 형식을 시도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에도 불구하고 열하일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의 하나는 천하의 정세를 살피는 것이었다. 연암은 사신의 일행이면서 공식 임무가 없었다. 새벽이면 일행보다 먼저 출발해 여기저기 많은 곳을 둘러보려고 했고 저녁이면 몰래 숙소를 벗어나 중국 지식인들과 만나 필담을 나누다 새벽에 들어오곤 했다. 청황실의 대내외 통제 술책을 간파하면서 지금 태평연호를 누리고 있는 천하가 장차 어찌 될지 변혁의 기미를 살폈다. 열하일기는 현실적 존재인 청왕조를 오랑캐라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폐에 대한 질타였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조선의 식자층 내지 지배층의 고정관념과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내 눈으로만 보는 자폐와 남의 눈으로만 보는 자아상실의 극단은 늘 경계할 병통이다. 또한 천하대세를 전망하고 변혁의 기미를 놓치지 않는 예민함은 지금도 절실하다. 아, 아깝다. 또 다른 위대한 저술가 다산은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도 외국에 다녀왔다면 필시 굉장한 저서를 낳았을 터이다. 다산이 유배 18년 동안의 육경사서와 정치, 경제, 행정, 역사, 지리, 언어, 국방,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룬 저서가 모두 500권이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그는 다만 열하일기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 관한 책을 부지런히 찾아 읽었을 뿐이다. 그러나 당대에 큰 반향을 일으킨 연암의 역저 열하일기는 점차 위축되었다. 그릇된 문체의 본산으로 지목되고 오랑캐 연어를 사용한 원고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후손조차 문직 간행을 보류했을 정도다. 나라를 잃은 1911년에 왔어야 활자로 간행되었다. 다산의 역저 경세유표 등은 빛을 보지 못하다가 조선 왕조가 망할 때 갔어야 주목을 받았다. 연암은 문체 문제로, 다산은 천주교 문제로 각각 정조의 지적을 받았지만 두 사람 다 정조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조가 죽자 다산은 유배를 가고 연암은 몇 년 후 세상을 떴다. 조선 왕조는 망하기 직전 1910년 다산과 연암에게 시호를 내렸는데 둘 다 문도공이었다. 만시지탄. 그들은 굴로서 세상을 바꾸고자 필생의 역절을 남겼다. 그 진가는 뜻있는 독자들에게 달렸다. 박지원. 시대를 앞서갔던 외로운 성각자. 연암 박지원은 신문물을 도입하여 낙후된 조선을 개혁시키려 했던 성각자였다. 그는 이용 후생론으로 대변되는 실용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선진 문물은 아무리 이민족의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여 조선 사회의 고유성과 결합시키고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출신 바탕인 노론의 성리학적 본질주의에서 완전히 비켜나지 않았으며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실용주의적 견해에 입각하였다. 연암도 당시의 모습과 완전히 변모된 근대 사회를 상정하고 이에 접근하려는 체제 변혁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권력층과 동일한 기반에 뿌리를 둔 집안 출신이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 희생적 사회운동가였다. 또 한편으로 연암은 많은 문학작품을 저술한 문학가이기도 했는데 18살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연행 이전에 이미 첫 작품인 광문자전을 포함해 9편을 썼고 열하일기 속에도 호질과 허생전이라는 2편의 단편소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간 재직 시 저술한 열여함양 박시전까지 합하면 모두 12편의 소설을 남겼다. 이 작품들 속에서 일관되게 양반사회의 위선에 찬 실상을 폭로하고 지도층의 무위무능을 신랄하게 풍자하였으며 사회 일반에게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당시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는 달리 조선의 낙후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내심 오랑캐라고 청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인정하지 않던 사회적 분위기를 깨고 과감히 배울 것은 배우자고 주장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또 학문이나 진리의 가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그것의 존재 의미도 현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세상의 발전이란 항상 새로운 관점을 통해 변화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진보적 자세를 지녔다. 시대적 요청에 남보다 먼저 부응하여 그 누구의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진보적 개혁 사상가였던 그는 자신이 믿었던 시대적 당위의 실현에 일생을 건 참된 지식인의 표본이었다. 그의 개방주의는 주체성을 굳건히 지키는 상태에서 신문물만을 수용하자는 자세였기 때문에 민족의 자존이나 원칙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는데도 당시의 단단한 국악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개방적 사조는 그 후 실학파와 개화파에 의해 면면이 이어진 조선 진보주의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신학문에 몰입하다. 박지원은 조선 21대 왕인 영조 13년에 아버지 박사유와 어머니 한평이씨 사이에 이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자는 중미라 하였으며 호는 연암이라 하였다. 그의 본가는 반남으로
조선 개국공신 박은의 13대 손이자 선조의 부마였던 금양이 박미의 5대 손으로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사유는 벼슬길에 나가보지도 못한 백면서생으로 지내고 있었고 조부 필규는 지돈령 부사까지 역임하였으나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서 그의 집안 형편은 가난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16살 되던 해에 동갑인 전주이시 보천의 딸과 결혼한 후에야 비로소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암이 아직 글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을 안 장인이 직접 맹자까지 가르친 후 동생인 홍문관 교리 이양천에게 학문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었던 것이다. 연암으로서는 장인과 젖숙을 스승으로 모신 셈이었다. 이때부터 처남 이재성과 둘도 없는 문으로 지내면서 학문에 몰두한 그는 20살 전후까지 두문불출하며 경서는 물론이고 제반학문에 관련된 모든 서적을 두루 섭렵했다. 늦은 나이에 장인과 처숙에게 처음 학문을 배운 이후로 뚜렷한 스승도 없이 독학을 한 연암이었지만 태생적으로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던지 20대 초반에는 이미 출중한 재능을 드러냈다. 당시 대문장가인 황경원이 연암의 글을 보고는 장차 나의 자리를 차지할 인물은 이 젊은이밖에 없다고 경탄하였다고 하니 연암의 진보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미로 짐작할 수 있다. 청년 시절 연암은 스스로도 자신의 진보에 흡족했던지 천하의 모든 일은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만만해할 정도였다. 기고만장할 정도로 패기에 넘쳤던 연암이 과거에는 원래 뜻이 없었는지 계속 실패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35살부터는 아예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때 성균관에 적을 두고 성균관 자체 과시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과거에 뜻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암은 왜 세속적인 영달의 기회를 포기한 것일까? 이 답은 그의 성격과 당시의 정치적 현실, 그리고 신학문인 북학에 몰입했던 그 무렵의 행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성품상 타협을 모르는 독존적인 성품이었고 언행 자체도 중격하여 주변의 배척과 질시를 받기 쉬웠다. 또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식인의 일반적인 경향처럼 당시 시대 분위기에 불만을 품고 세도가와 곤문 귀족에 대해 비판의식이 높아서 권력층에 비호는커녕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또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조의 외척정치 관여 방지 정책이다. 정조는 즉위하기 전에도 외척인 홍봉헌과 김기주 사이에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외척 출신은 관직에 가급적 등용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연암의 집안은 앞서 언급한 대로 왕실과 인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서 의도적으로 기피한 일면도 있지만 집안의 정치적 무게 때문에 여전히 주변의 심한 견제도 뒤따랐다. 그러나 이것만이 그의 과거를 포기한 원인은 아닐 것이다. 보다 깊은 이유는 그 무렵부터 그가 북학 사상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담원 홍대용과 교류를 통해 신학문을 접하게 된 연암은 가족을 아예 처가에 맡겨놓고 전이감동 숙소에서 홀로 거처하며 여러 북학파 사람들과 학문 탐구에만 골몰할 정도였다. 결국 그는 견제가 심하기도 했지만 탐탁지 않은 세속적 영달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주는 신학문에 심취하여 학문 탐구의 길을 인생의 목표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통과 핍박의 세월, 그리고 연행. 그는 시대에 앞선 식견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부응할 수 있는 사상을 개척해 나가는 긍지와 자부심은 있었겠지만 아무런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그의 생활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연암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는 개안의 시기이면서 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불우한 시기였다. 그의 생활은 남이 보기에도 딱할 지경으로 그의 제자이자 평생 동지였던 이서구는 연암의 비참한 생활을 목도하고 눈물로 한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폐인이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하던 연암에게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시기가 다가왔다. 그의 나이 40살 때 영조가 죽고 정조가 등극하여 왕의 측근으로 홍구경이 득세할 때의 일이다. 홍구경은 권력을 잡자
왕세손 시절 정조를 위해하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는데 연암을 아끼던 홍락성이 이에 연루되자 그 화가 연암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홍락성은 홍구경과 같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홍구경의 전행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홍구경에 의해 제거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친구 백영숙으로부터 홍구경이 자신을 옳아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연암은 가족을 데리고 한성을 빠져나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금천의 연암협으로 숨었다. 그곳은 개성으로부터 30리쯤 떨어진 곳으로 봄이면 바위 절벽에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고 하여 제비바위라는 뜻의 연암이라고 불리던 협곡이었다. 이 골짜기에서 응거하는 동안 홍구경이 실각하여 다행히 화는 면할 수 있었지만 궁핍한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연암은 그곳에서 몸소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험한 일 한번 해보지 않았던 서생으로서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때 친구인 유원호가 계속 유수로 재직하여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었다. 연암은 조숙하여 평소 교류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유원호도 7살 연상으로 둘은 한성에서 같이 학문하며 금강산 유랑도 함께하였던 절친한 사이였다. 세상 인심이 각박하여 이렇듯 곤란한 지경의 연암을 더욱 헐뜯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를 신학문의 길로 인도하였던 홍대용만은 멀리서나마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태인 현감으로 있던 홍대용도 연암보다는 6살 연상이었다. 2년 가까운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한성으로 돌아온 연암은 평계에 있던 처남 이재성의 집에 한동안 얹혀 살았다. 그즈음 그의 삼종영 되는 영조의 부마 금성이 박명원이 청나라 황제의 칠순을 축하하는 진하사로 선발되어 연암에게 수행원으로 동행할 것을 권하자 이에 응하여 그의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던 연행길에 나서게 되었다. 정조 4년의 이 연행은 생활고와 좌절에 허덕이던 연암으로서는 일종의 돌파구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몰두했던 신학문의 중심지와 선진 문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로서는 불감청이었지만 고소원이었던 셈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44살이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머리가 이미 백발이 되어 있었다. 연암 일행은 압록강을 건너 북경으로 들어갔으나 청해 황제가 열하로 피서를 떠나 있어서 그곳까지 찾아가야 했다. 연암은 이 여행의 전 과정을 일자별로 자세하게 기록하여 훗날 그의 명저 열하일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열하일기의 시대적 의. 연행에서 돌아온 지 3년 후쯤 열하일기를 총 26권으로 발간하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에 대한 평가도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신진 사류들에게는 혁신적 사상과 신선한 문체로 호감을 샀지만 기존 사대부들에게는 극도의 반감을 얻었다. 열하일기에서 연암은 청나라에 발달된 여러 문물들을 소개하고 조선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배워야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허구에 찬 양반 사회를 특유의 독설로 풍자하였다. 문체 자체도 당시의 고루한 형식이 아니라 시중에서 쓰이는 비어와 소고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 서술 방법을 택하여 한층 더 충격을 주었다. 열하일기의 파문의 근원은 당시 선비들의 일반적 사고였던 조선 중화론과 북벌론의 허위와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데 있었다. 조선은 힘의 열세로 할 수 없이 청나라에 굴복하고 조공까지 바치는 처지가 되었지만 애초부터 청나라를 오랑캐로 인식하여 심정적으로는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일한 문명국으로 떠받들던 명나라가 사라졌으니 이제 참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는 조선 중화주의가 조선 지도층의 의식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문명국이 오랑캐들에게 치욕을 당했으므로 언젠가는 보복을 해야 한다는 북벌론이 명분상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일반적 사고의 허구성을 연암이 지적하고 나온 것이다. 세상은 바뀌어 가는데 성리학적 이기론에만 매달려 실제 생활의 변화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나라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데도 청나라에서 발전되고 있는 실용학문을 오랑캐 문화라고 배척하는 무식견을 통렬하게 공박하였다.
또 북볼론이라는 것도 실제적인 힘도 의지도 없으면서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한낱 구두선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백일몽일 뿐이라고 거침없이 야유했다. 더구나 그러한 왜곡된 사회적 현실은 모두 독선적이고 허구에 찬 사대부들의 그릇된 사고와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나왔으니 당시로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순된 시대 기반의 정곡을 찔러버린 셈이었다. 내용도 그토록 파격적인 데다가 문체마저 당시의 금가옥조처럼 떠받들던 고문체가 아닌 일반적 생활용어를 사용한 소술체여서 더욱 큰 무리를 일으켰다. 아무튼 열하일기가 세상에 나오자 그는 일양 명사가 되었다. 젊은 시류들은 그의 파격적인 사상과 문체에 심취하여 그것을 본받는 것이 어느덧 사회 풍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열하일기 출간 이후 촉발된 실용문체에 대한 정권적인 반감의 표출로서 문체 반정 조치가 훗날 일어나게 된다. 뒤늦은 관직생활. 연암은 이러한 명성과 규장각 소속 관리로 포진한 그의 제자들에 힘입어 정조 10년 종구품에 해당하는 성공감 감역이라는 벼슬을 음보로 제수받았다. 이때 그의 나이 50살로 미간말직이나마 처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당시 규장각은 연암의 문객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검소관으로 있던 이동무, 박재가, 유득공, 성혜웅 등은 연암을 학문적 지도자로 떠받든 연암학파의 대표 인물이었고 각신으로는 연암의 제자들인 이소구, 남공철, 김조순 등이 있었고 초계 문신으로 서유구, 이상황, 김매순, 심상규 등이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규장각은 정조가 외척과 곤신의 발호를 억제하고 학문 정치를 펴나가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서 신진 관료들을 국왕의 근위 세력으로 양성하고 탕평 정치를 보좌할 관료들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산실이었다. 외양은 왕실 직속 도서관이었지만 그 정치적 무게는 실제 이상이었다. 이 규장각이 그 시기쯤 연암학파의 산실이자 온상으로 변해 있었으니 그 학문의 연원이자 최고 지도자격인 연암을 조정으로 끌어들일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연암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것을 일찍이 포기했지만 그가 쌓아올린 학문에 의해 우회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된 셈이었다. 젊어서부터 세속적 출세를 위한 관직으로의 진출을 스스로 포기하고 학문에만 정진하였던 연암이었지만 이때는 순순히 벼슬을 받아들였다. 계속되는 경제적 고통도 이유였겠지만 유언호를 위시한 친구들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학문적 이념이 국가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도 스스로 갈고 닦은 이념을 실제 국가 운영에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것이다. 관직에 나간 이듬해에는 그에게 시집와서 평생을 고생만 하던 동갑내기 이시부인이 별세하였다. 연암이 일생 동안 존경하였던 장인 이보천의 딸인 이씨는 현실을 초월하여 이상 속에 사는 남편 때문에 가난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여자의 몸으로 가정살림을 책임지면서 훌륭한 내조를 했던 연암에게는 더없이 좋은 반려자였다. 연암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직에 나간 지 반년도 못 되어 자신의 비타협적인 삶의 궤적을 따라 고생하면서도 묵묵히 생활고를 감수하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내가 사망한 뒤 그는 재혼하지 않고 일생을 마쳐서 이시부인에 대한 애모의 정을 짐작하게 해준다. 또 상처한 지 얼마 안 되어 부모처럼 따랐던 15살 손이인 유일한 형 희원이 세상을 떠났으니 연암에게 있어 그 애는 호사다마라고 할 수 있는 한 해였다. 뒤늦게 관직에 나간 연암은 사복시 주부, 사원부 감찰, 재능령을 거쳐 55살 되던 해에 한성부 판관을 잠시 역임한 후 그해 겨울에 안희현감으로 외직에 나가게 되었다. 안희현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인접하는 경계 지역으로 이인자의 난 때 적극 호응했던 전력 때문에 큰 핍박을 받아 연암이 부임할 당시에도 민심이 나빴던 곳이다. 이곳에서 사심없이 자신의 경륜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정을 베풀어 4년을 근무하면서 지역 살림과 정서를 많이 회복시켜 놓았다. 연암의 선정 소식을 들은 정조가 다스림에 있어 지극히 선량하다는 치하와 함께 검소관으로 있던 그의 제자 박제가에게 휴가를 주어 외지의 그를 위로하게 할 만큼 큰 인정을 받았다. 연암은 공무 중에도 틈틈이 지필에 정력을 기울여 미신적인 오행서를 타파하고 이용우생을 강조하는 홍범우익서와 모순된 인습을 공박하는 연려함양 박시전을 저술하였다. 박시전은 아전 임술 중의 아내가 남편의 3년상을 마치던 날 자결한 사건을 목격하고 그러한 순절을 칭찬하는 사회적 풍습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는 여성해방 사상을 나타낸 글이었다. 문체 반정 정책의 대상으로 지목되다. 그런데 연암이 안희현암으로 부임한 다음 해에 사회 정서의 문란이 경박한 문체를 추종하는 사조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일종의 문풍복고 운동인 문체반정 정책이 시작되었다. 정조가 주도한 이 정책은 단순한 문예사조의 재정립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극화되었던 국가 여론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탕평 정치를 강화하려는 다목적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던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정조는 문풍변질의 책임을 박주원에게 돌려서 기존 고문체에 입각한 일종의 반성문인 순정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연암을 격동하는 당시 정치 현실에서 개혁주의자들의 막후 실력자로 인정하여 그를 정조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기도 했다. 정조로서는 보수파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그 반대 세력인 개혁진보파의 실세인 연암을 포섭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구사한 셈이다. 실로 문제에서 해결을 찾고 혼란에서 유리한 돌파구를 구하는 정조 특유의 정치 감각을 보여주는 정책이었다. 이 사건은 이동직이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가환을 질투하여 그의 문장과 사조를 문제 삼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이 시초가 되었다. 원래 정조는 조선 주체성주의자로서 청나라를 모방하려는 당시 사조가 못마땅하기도 하던 차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서 문풍의 변화는 이가환의 책임이 아니라 근본은 연암에게 있다고 지목하고 나왔던 것이다. 개인을 비난하는 상소를 엉뚱하게 확대시켜 사회변화운동으로 추진하였던 셈인데 한쪽의 불만을 아예 손수를 쳐서 강경책으로 채색된 방편으로 무마시키고 다른 편은 자신의 지시를 순응하게 만들어 포용하는 고단수 정치행위를 보여준 것이다. 정조의 이런 의도를 알아챈 연암은 소위 순정지문으로서 농옥관계서인 진과 농소초문을 지어바치고 정조가 이를 간합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암으로서는 자신의 뜻과는 상반되지만 몸을 한번 굽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정조의 정치적 의도에도 부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와서는 열혈강경하였던 연암도 이처럼 노회한 정치 감각을 갖게 되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의 문장 서술 방법은 육경 고문에 의지하여 옛사람의 글귀를 표절 인용하여 실제 현실 언어와는 동떨어진 난해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위 문장은 한나라 경향을, 시는 당나라 사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암은 글이란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여 형식에 얽매이는 종래의 태도를 가치가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증자소산인이라는 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실대로 쓰는 데에 글의 참맛이 있는 것이지 하필 먼 옛날에서부터 그 근본을 잡아올 이유가 없다. 한나라 당나라는 지금 세상이 아니며 설사 방고나 사마천이 다시 세상에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의 자신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진리도 천년 뒤에는 고대의 것이 되고 마는 법이다. 이렇게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연암이었지만 현실과 타협하여 정조의 치세를 도와주려는 뜻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고비를 넘겼다. 그 무렵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는 또 한 번의 파문이 있었는데 연암이 천국의 풍물을 흠모한 나머지 오랑캐의 복색을 하고 다닌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이 헛소문을 기화로 청나라에 대한 척과파의 후손이던 유한준이 북학의 기치를 높이는 연암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공격을 하고 나왔다.
그러나 곧 사실 무근임이 밝혀져 이때에도 무사할 수 있었다. 이런 우여곡절의 와중에도 지방 간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던 연암은 안희 현감의 임기를 마치고 잠시 쉬다가 정조 21년 60세의 나이로 연천 군수로 임명되었다. 시대의 회기에 밀려난 천재의 말년. 연천 군수 부임 인사차 이꼬라였던 연암은 제주도 사람 이방인의 표류기를 고쳐쓰라는 왕명을 받고 임지에 부임하기에 앞서 서이방익사로 개작하여 바쳤는데 이 글에서 그는 중국 지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과시하였다. 또 정조 23년에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 널리 좋은 농사 방법을 구하자 일찍이 지었던 관홍소초를 보강하여 찬진하고 사회개혁론인 한민명전의 한 편을 추가로 지어 바쳤다. 그 다음 해 65의 나이로 양양부사로 승진하여 나갔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늙고 병들었음을 이유로 사직하고 한성으로 돌아왔다. 양양부사로 임명되던 해에는 그를 신임하던 정조가 갑자기 죽고 순조가 즉위하여 그동안의 개혁 조치마저 무시되는 수구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또 노론벽파가 정권을 틀어지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학을 타파한다는 구실을 붙여서 개혁적 성향의 관료와 학자들을 탄압하였다. 소위 신유사옥이 발생하여 연암의 문도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 자신이 관직에 머물러 있을 시대가 아님을 알게 된 연암은 병을 핑계로 스스로 물러나 버린 것이다. 자진사퇴하여 당장에 큰 화는 모면했지만 관직에서 물러나서도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직하고 얼마 후에 연암은 포천에 땅을 구해 부친의 묘를 이장하였다. 사실 연암이 젊었을 때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하자 장지 문제로 그의 집안과 이유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송사를 벌인 일이 있었다. 송사의 결과는 연암의 집안이 쇠락하기는 했지만 당시 권력층과 연이 닿아 있는 까닭에 연암 집안의 의도대로 처리되었다. 실상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연암의 집안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땅에 장지를 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권력의 끝자락이라도 잡고 있던 연암 측이 관의 중재와 도움을 받아 기왕에 쓴 묘지를 인정하기로 결론이 났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상대방은 자체 끝에 관직까지 물러나고 말아 연암은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인생의 말년에 찜찜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새로 구입한 땅이 예전에 그를 공격했던 유한준의 선영이었던 것이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말대로 되고 만 것이다. 유한준은 연암이 기왕에 이장한 부친의 묘를 드러내버리고 자기 종친의 묘를 굳고 이장해버렸다. 연암은 어쩔 수 없이 부친의 묘를 양주의 자리를 구해 다시 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연암과 유한준의 악연은 그 뒤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 묘한 인연으로 화해의 계기를 맞게 된다. 연암의 사상과 정신은 그의 손자인 박규수에 의해 전승되어서 구한말 김옥균, 유길준 등의 괴합파에게 계승되었는데 유길준이 유한준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이는 역사가 만들어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평범한 말년을 보내던 연암은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순조 5년 10월 20일에 69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인 박제가가 달려와서 선생님, 어찌 미혹한 이 제자를 내버려 두고 가시렵니까? 하고 통곡하였지만 연암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연암의 사상과 경향. 연암은 일찍이 그의 장인이자 스승인 이보천이 지적한 대로 재주와 총명이 비범하였지만 시비선악이 너무 분명하여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운 성격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뜻이 높고 일정한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기를 싫어하였으며 당시 권력가나 양반들의 속물근성을 혐오하여 우스개로 희화화하여 비꼬기를 즐겼다. 그러나 마땅치 않은 세상에 대하여 무조건 부딪혀 나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비타협적이고 직성적인 성격을 풍자와 해악으로 완화시켜 세상의 풍파로부터 비껴가기도 했다. 술을 즐기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던 일면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주제에 근건함을 잃어 질탕하고 방종함만을 즐긴다는 오해도 받았지만
그러한 술자리는 눈에 거슬리는 세상을 이기고 학문하는 동료들과의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했던 것뿐이었다. 연암은 예술가의 호방함과 선비의 근엄함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며 호호가 너무 분명하여 교류하는 대상을 세심하게 가려서 가까이 대하지 않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먼 거리를 두고 상대하였다. 이런 결벽스러운 처세 때문에 관직에 나가서도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불화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오만한 독불장군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무에 임해서는 기강이 서리빨 같았고 대체를 잘 파악하여 처리하면서도 절도와 분별이 있었다. 강인하고 엄격하면서도 우스개로 분란을 해소하기도 하였으며 인간적인 일면도 두드러져 매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극히 싫어하였다. 청렴결백한 일면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성품으로 사대부는 물질로서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평생 지키며 살았다. 또 안희 현감의 임기를 마치고 한성으로 돌아와 있을 때 그의 선정을 치하하기 위하여 현민들이 송독비를 세우려 하자 굳이 나서서 비문을 세운다면 자기가 앞장서 그것을 깨버리고 주모자는 죄 주도록 하겠다고 강경하게 저지했다. 그의 사상적 바탕은 같다면 벌써 진실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형식주의와 보수 성향을 거부하는 데 있었다. 특히 까마귀는 검다는 식의 경직되고 고착화된 생각을 싫어하였다. 그는 까마귀 날개보다 더 검은 것도 없어 보이지만 빛에 비추어 보면 엷은 황색도 돌고 연한 녹색도 보이며 비치색도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매사에는 정해진 일정한 빛깔이 없는데도 사람이 먼저 눈과 마음으로 앞서 정해버리고 만다고 하며 주관적 독단주의를 비판했다. 그런데 양난 후 조선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소위 조선중화주의와 북벌론을 도출하여 국민적 단합과 국력의 재축적을 도모하려 하였다. 그것은 전대미문의 전란을 연이어 겪은 조선사회를 통합시키고 지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 세기 정도 세월이 경과하자 그 국수주의적 폐쇄성에 기인하여 조선을 낙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오랑캐로 취급하던 청나라는 한족 문화를 적극 수용한 위에 서양의 문물까지 도입하여 18세기에는 찬란한 건륙 문화를 이룩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허탄한 북벌론에 집착하지 말고 청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연암 등에 의한 이른바 북학사상이었다. 더구나 조선의 정신구조를 형성하였던 성리학은 이즈음 그 생명력이 다해 공리공론에만 매달리는 밀폐 현상이 노정되고 있어 새롭게 대체할 시대사상이 요구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즉 당시는 사상계가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정조는 성리학을 올바른 학문이라는 뜻으로 정학이라 하면서 북학은 속되어서 경박하다고 속학으로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양 문물을 지칭하는 서학은 바르지 못한 문제라고 사학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자신이 정학의 수문장으로 자처하면서도 연암으로 대표되는 북학파 인물들과 이가환으로 대표되는 서학파 인물들 모두를 자신의 개혁 세력으로 포용하여 수구 세력을 견제하려 하였다. 아무튼 당시는 사회적 진보주의 운동으로서 북학 사상이 대두되고 있었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가 연암과 같은 선각자의 각성을 촉진하였지만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희생하면서까지 새로운 사조의 길을 열어간 것은 그의 투철한 신념과 사명감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연암의 사상세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농민의 입장에서 토지 소유 관계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의 변화는 옛 인간을 밀어내 새로운 인간상이 나타남으로써 가능해지고 더욱 촉진된다는 생각이었다. 우선 토지개혁 방안으로 당시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던 대지주의 토지 겸병 현상을 막기 위해 토지 재분배를 주장하였다. 개인의 토지를 국가가 전부 회수하여 골고루 재분배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비현실적이므로 차선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한전법이었다. 그가 주장한 한전법은 일종의 토지 소유 상한제로 일정 한도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한도를 넘어선 소유 토지는 타인에게 매매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게 하여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균등하게 분배되게끔 유도하자는 방안이다.
또 연암이 상정한 새로운 인간형은 상공법의 발달과 유통경제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시대 경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가적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런 인간형은 비단 양반뿐 아니라 어떤 계층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고의 일단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서 연암은 보수적 인물들로부터 더욱 집중적인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다만 그의 출신이 권력층과 연결된 가문이었고 혈기왕성하여 자충우돌한 시기에는 제야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견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늦은 나이에 관직에 나아갔을 때에도 거의 외직이나 미관 말직에 있었던 것은 물론 그때에는 이미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관직의 주요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극도로 험한 경우는 당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 말년에 정조가 죽고 시대사조가 보수 반동으로 회귀하자 더 이상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즉시 은퇴하여 얼마 후에는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극심한 탄압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정약용, 목민 철학으로 일관한 실학사상가. 정약용은 개혁사상가이자 엄청난 양의 저수를 남긴 지필가였다. 그는 북학파의 이용후생론과 같이 단순히 강대국인 청나라를 흉내내고 답습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더 근본적인 조선사회의 개혁 목표를 제시하였다. 전통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선 농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여 오로지 민본주의의 입장에서 개혁하려 하였고 전면적으로 패전과 악습을 타파시킨 기반 위에서만 안정적인 농민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지도층의 각성이 선행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개인적 덕성을 함양시키는 유교적 본질주의에 입각하였고 그 기본 위에 서학 등의 선진 문물을 적절히 수용하여 궁극적으로 조선의 경제적 토대가 되는 농촌사의 발전을 도모하려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고유성과 보편성을 함께 추구한 통합적 사고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그가 상정한 인간형도 무조건 새로운 문물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실용적이거나 기능적으로 편향된 모습이 아니고 전통시대의 이상주의 정신과 본질주의 사고에 기초를 둔 개방적 인간이었다. 그의 합리적 사고는 본성의 수양을 강조하는 퇴계의 이론을 좇는 남인 계열이면서도 인식의 주체인 인간의 능동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율곡의 입장도 수용하는 포용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당파적 논리에 의하여 자신들의 이론적 기반과 상이한 주장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던 당시의 경직된 사고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의 한계는 개혁의 방향을 미래에 다가올 발전된 세계에다 맞추지 않고 과거의 태평성대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사상적 근저에서 발전성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사회 발전을 선두에 서서 추진해갈 개혁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힘을 인정하기보다는 권력으로부터 시의 성격의 개혁을 상정한 것을 보면 그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유교적 사고에 입각한 왕조시대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 바탕에 깔려있는 애민주의는 일생을 통한 그의 행동과 작품들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으며 민생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이념적 근간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민중철학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수많은 저수를 통해서도 왜곡되고 모순된 현실 사회를 사실적으로 이해하여 이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가함으로써 민중의 입장에서 현상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민본 철학자이자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좌표를 잃지 않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다. 재상감으로 지목되었던 뛰어난 자질. 정약용은 조선 21대 왕인 영조 38년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제에서 장제원과 윤씨 사이의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본가는 나주이고 자는 송보이며 호는 다산이다. 그의 아버지는 다산이 태어나던 해에 발생한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에 따른 이모 화변으로 관직을 떠나 있었다. 다산은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웠는데 학문의 진보는 빨랐지만 장난이 무척 심했다고 한다.
학문의 기초를 아버지에게 배운 후 강 건너 양평에 살던 곤철신에게서 한동안 수학하였는데 곤철신은 남인학자로 실학사상의 시조인 성호이익의 제자이기도 하다. 9살 때 어머니가 죽고 오로지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그는 15살 어린 나이로 승지 홍화보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자 그의 아버지는 호조 자랑으로 관직에 복귀하여 한성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한성에 온 다사는 돌아가신 어머니 윤씨의 친정인 외가를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그곳에는 외중조 부인 윤두서가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탐독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외조부 공제 윤두서는 고산 윤손도의 증손자로 18세기 초 유명한 문인화가인 현재 심사정, 겸재 정성과 더불어 삼재로 불린 대화가이다. 또 둘째형 약전의 친구 이승훈의 일가인 이가환의 집을 출입하면서 이가환의 중조부인 성호이익의 유고를 읽고 학문의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승훈과 맏형 약현의 처남인 이벽을 통해 새로운 학문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평생을 사학으로 취급된 천주교 신봉자로 지목되어 끊임없이 규탄받기도 했다. 27살 때 생원시에 급제하였으며 그 해 장남 학연이 출생하기도 하였다. 소가에 등거한 다사는 성균관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정조 8년에 왕이 중룡에 대한 70개항의 질문을 만들어 성균관 유생들에게 답변을 제출하라는 시험을 실시했었다. 정조의 질문에는 자신이 이끌려고 하는 탕평정치와 인간관계를 설정해보라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다사는 큰형 약현의 처남인 이벽과 의논하여 답안을 만들어 제출했는데 정조는 이 다산의 답안을 극찬하였다. 당시 정조는 아무도 모르게 인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종합한 사칠속편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다산의 답변이 이 저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했던 것이다. 다산은 인간 본성의 수양을 강조하면서도 인식의 주체인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했었다. 퇴계의 이론에 율곡의 학설을 접목시킨 것이다. 즉 인간성이 도덕 규범 자체보다 실천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정조의 속마음과 합치했던 것이다. 이때 다산에 대해 강력한 인상을 받은 정조는 항상 그의 후원자요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다. 그때 다산의 나이 28살, 정조는 38살 나던 해의 일이다. 그 후에도 다산은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동안 정조가 친히 하문하는 문제마다 우수한 답안을 제출하여 칭찬과 함께 포상으로 많은 서책을 하사받았다. 당시에는 성균관 유생들의 학문 정진을 위해 규장각에서 발행한 서적을 공부의 성과가 우수한 자에게 왕이 친히 하사하곤 하였는데 다산은 대부분의 포상 서적을 모두 받아서 나중에는 병학통이라는 병서까지 받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 다산은 이렇게 과거 최종 시험에 합격하기 전부터 정조로부터 재상감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학문에 뛰어났지만 대과에서 4번씩이나 번번이 낙방했었다. 이는 다산의 집안이 남인 계열이라 당시 실권 세력인 노소론의 견제가 심했던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국 다산은 남인 지도자 최재공이 우의정이 된 다음에 식년시에서야 비로소 차석으로 급제할 수 있었다. 당시는 붕당 간의 갈등이 깊어 탕평의 정치를 주창했던 정조 영간인데도 이미 왕까지 그 학문 실력을 인정한 다산마저도 당쟁에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끊임없이 배척받은 관직 생활. 과거에 급제하고 부사정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한 다산은 곧바로 초계문신에 선발되었다. 초계문신은 신진 관료 중 우수한 자를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에서 재교육시키는 제도로서 당색이나 문벌이 서로 다른 관직 초기의 인재들을 교류하게 하여 독류의식을 갖게 하고 탕평 정치를 보좌할 관료 집단으로 양성시키자는 데 그 목적에 있었다. 관직에 진출한 첫 해 겨울에는 한강에 배다리 설치를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 제출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채택될 정도로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과시해 당시에 할 수 있는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천재성을 일찍이 나타내었다.
이 배다리 설치 작업은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으로서 중신들의 반대가 심했으나 정조는 국가위신과 기술문화를 높이는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했다. 이 배다리는 정조가 매년 수원에 있는 사도세자의 능에 행차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며 당시로서는 장관을 이루는 대역사였다. 배다리를 이용하면 배로 일일이 이동하는 것보다 빠르기도 하지만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백성들에게 위대한 군왕으로서 정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관직에 나간 이듬해에 예문관 검열로 재직 당시 서학을 신봉했다는 규탄을 받아 충촌도 서산군 해미로 유배되고 말았다. 당시 조정은 그즈음 유입되기 시작하던 천주교와 서학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서학을 긍정하는 신서파와 이를 배격하는 공서파가 그것이었다. 당시의 신서파는 진보적 성향의 일부 인물들 뿐이었고 조정의 주류는 공서파였다. 이 첫 유배는 정조가 곧 개입하여 열흘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끝나고 다시 관직에 복귀하여 사원부 지평, 훈련원 감찰을 거쳐 2년 후에는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다. 수찬으로 임명되던 해 4월에는 진주 목사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의 별세로 사직하였으나 그해 말 수원성을 축조하기로 한 정조가 복상 중이던 다산에게 설계를 지시하여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산은 설계에서도 독창성을 발휘하여 선진화된 성재를 선보였으며 기계화된 건축 장비들을 제작하여 경비를 절약하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었다. 정조는 수원성 건설을 백성들의 부역동원으로 하지 않고 임금 노동자인 모군만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다산의 기술력에 의한 보좌 덕분에 이 뜻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었다. 부친상을 마친 다산은 정조 18년 10월에 복직한 후 곧바로 왕의 특명을 받고 암행어사로 경기도 연천 방면을 순찰하였다. 당시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의 수탈과 패정이 심하여 원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다산은 서용보의 협작과 부정에 대하여 확인한 그대로 복명하고 엄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서용보는 곧 파직되었고 이때부터 그는 앙심을 품어서 그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산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획책했다. 서용보는 영조의 왕위 계승에 공이 컸던 서종제의 증손으로 당시 조정에서도 지지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다산의 보고에 의하여 한동안 실각하였으나 그 후 복귀하여 정승의 반열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또한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각종 과거에 연달아 장원을 했던 제사이기도 했으며 일찍이 대사은과 이조판서와 같은 요직을 역임하였던 중신이었으나 부정과 축제에 눈이 먼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다. 이때 서용보의 부정과 궁핍한 백성의 현실을 목격한 다산은 봉지염찰도 적성촌 사작이라는 시를 지어 피폐한 백성들의 정상과 탐관오리들의 수탈을 고발하였다. 어사의 임무를 마친 이듬해 다산은 동부승지를 거쳐 병조참의로 임명되었으나 청나라 신부 주문모가 체포되자 둘째형 약정과 함께 이 사건에 연좌되어 충청도 금정찰방으로 자천되고 말았다. 금정에서는 공무 틈틈이 태계와 성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성호 유고를 정리하고 도산 사숙록을 저술하면서 지내다가 5개월 만에 용양이 부사직으로 중앙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그를 적대시하던 세력에 의해 천주교 신봉자로 계속 공격을 당하자 정조는 그를 황해도 곡산부사로 임명하여 다시 외직으로 내보냈다. 그는 곡산에서 지방수령으로 군무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민관으로서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 지방관 경험이 훗날 목민심서를 저술할 때 바탕이 되었으며 현지에 근무하면서 천연두가 창궐하자 마가회통이라는 의학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2년 동안의 지방 근무를 마치고 정조 23년에 병조참지로 중앙간직에 복귀하여 형조참의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또다시 서학의 관련 여부가 문제되어 반대파에 의해 집중 공격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자명서를 제출하면서 아울러 사직하고는 고향인 마제로 돌아와 버렸다. 그의 나이 39의 일이었는데 그 후로는 완전히 벼슬길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의 적극적인 후원자였던 정조가 이듬해 6월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18년의 기나긴 유배 생활.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서거하자 11살의 순조가 보위에 올라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다.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의 기둥으로서 그녀의 섭정 기간에는 자연히 벽파가 득세하였다. 벽파 정권은 권력을 잡자 천주교 신자를 국가 반역자 집단으로 매도하여 철저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당시 천주교 신자 중에는 노론의 정치적 반대파인 남인 계열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벽파 정권은 순조 2년에 척사위정의 명분으로 신유사옥을 일으켜 이가환, 이승훈, 권철신, 정약종 등을 죽이고 다사는 경상도 장기로 귀양을 보냈다. 이때 둘째형 약전은 전라도 신지도로 유배되었다. 당시 조정 일각에서는 정조가 특히 신임했던 다산만은 석방하려 했으나 악연 깊은 서용보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유배지로 내려온 다산은 성수봉이라는 군교의 집에 기숙처를 정하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며 자신의 학문을 체계화하는 노력에만 매진하였다. 그러나 세월의 시련은 다산에게 이런 생활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조카 사위인 황사영이 조선교회에 대한 박해 사실을 밀서로 북경의 주교에게 전하려다 발각된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벽파 강경론자들은 이 기회에 남인 세력을 완전히 소탕할 목적으로 유배된 인사들까지 재심리한다는 핑계로 한성으로 압송해 모두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다산의 공적이 인정되어 둘째형 약전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재유배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들 형제는 전라도까지는 동행하다가 나주 근처 율전이라는 곳에서 헤어져 각자의 유형지로 향하였는데 이때가 생전의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말았다. 약전이 유배 중이던 흑산도에서 순조 17년에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강진에 도착한 다산은 변두리에 거처를 정하고 역시 두문불출하며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이 시기에도 그는 여러 권의 저수를 남겼으며 귀양생활 8년째인 순조 9년부터는 만덕동 산자락에 있던 윤박이라는 선비의 별장을 빌려 생활하였다. 별장이 있던 산 이름이 다산이어서 이때부터 자신의 호를 다산으로 삼았다. 당시 다산에 있던 만덕사에는 천여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어 이 책들이 그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유배지에서 수십 권의 책을 저술하며 지내던 다산은 순조 18년에 훗날 경세유표로 명명된 박내초본 40권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국가행정기구 및 제도의 축소 계획부터 토지 조세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된 방대한 국가경영서로서 사법제도와 기술 분야에 관한 부분은 빠져서 완성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당시 국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로 보았던 민생 안정을 위해 서둘러 지방 간의 실무 지침서인 목민심서 저술에 착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집필을 시작한 이듬해 봄에 총 48권의 목민심서를 완성하였는데 이 책은 12강 72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 간의 청백 자세 확립과 이서의 단속을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백성들의 고통과 탐관오리의 수탈을 폭로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 지방 간 지침서로서 그의 애민사상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저술이었다. 다산은 목민심서를 완성하던 해 9월에 이태순의 상소에 의하여 기나긴 귀양에서 풀려 무려 18년 만에 고향 마제로 돌아왔다. 이때에는 다행히도 악연 깊은 서용보가 청나라에 사은사로 다녀온 뒤 벼슬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던 세력이 없었고 외척으로 실권을 쥐고 있던 김조순이 찬성하여 간신히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18년이라는 긴 세월의 유배 생활로 그의 정적들도 더 이상 다산을 붙들어둘 명분이 없기도 했다. 집필에 몰두한 말년. 다산은 고향에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 학문에 정진하면서 집필을 계속하였다. 귀양에서 풀린 이듬해에는 재판제도와 각 지방의 관습을 기록한 흠음신서를 30권으로 완성했다.
귀양 생활에서 노연하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조정의 감시는 여전하여 처신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말년을 보내면서도 의연하게 연구에 정진하며 지필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그의 나이 66살 때 또다시 서학을 유포한다는 허무맹랑한 혐의를 받았으나 헛소문으로 밝혀져 무사할 수 있었다. 또 서용보와의 악연은 말년에까지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은퇴한 서용보가 이웃 동네에 내려와 살게 되었던 것이다. 다산은 감정을 풀고자 하였으나 서용보는 겉으로는 응하면서도 끝까지 다산에 대한 응어리를 풀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산은 고향에서도 거의 외부 출입을 끊은 채 독서와 지필에만 몰두하면서 말년을 보냈다. 자신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의 애민 사상은 여전하여 죽기 3년 전인 72살 때 향년수촌 춘사십수라는 시를 지어 고통받는 농촌의 현실을 한탄하였다. 조용히 저술과 시작에 전념하면서 말년을 보내던 그는 헌종 2년에 75살의 나이로 마제 자택에서 영면하였다. 원래 그날은 다산 부부의 회원식 날이어서 조촐한 기념잔치를 하려 했는데 결국은 경사스러운 날이 애통한 날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18년의 귀양살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다시 18년 만에 세상을 하직한 다산은 시대를 잘못 만난 천재이면서도 불우한 생활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저술을 남긴 불세출의 대학자였다. 그는 무려 508권이라는 방대한 양의 저서를 기록했으며 시도 무려 2469편이나 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둔 그의 치밀함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많은 수의 작품은 소실되어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 그의 작품은 당시로서는 연구 가능한 전 분야를 망라한 방대한 내용으로 하나같이 전문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제반 저술의 근간은 유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를 평생 궁경에 빠뜨렸던 서학 등 새로운 경향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애민적 입장에서 지필하였다. 다산의 관심은 쇠퇴하고 있는 국력을 회복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항상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는 헝클어진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교주의적 관점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선진화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서학에 대한 그의 관심도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과학기술적인 매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새로운 학문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국가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는 목적이 더 강렬했던 것이다. 국가의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당시로는 금기시되는 학문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배우려던 선각자적인 집념이 그를 공경의 길로 내몰았던 것이다. 다산은 나름대로 국가 발전의 모델을 갖고 있었으며 뚜렷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나라와 백성에게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수용해야 된다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열린 사고를 가졌던 인물이다. 사상적 경향. 다산은 송호학파 남인학자의 일반적인 경향대로 명말 청초의 경세학풍은 물론 서양의 신학문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소위 세계화 추진론자였다. 반면에 그를 적극 후원하였던 정조는 동국에 태어난 이상 마땅히 본 모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조선 중화주의에 입각한 주체성 강조론자였다. 이렇듯 지향하는 관점이 다른 두 사람이 일치한 것은 당시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개혁에 지향하는 방향이 달랐다. 정조는 제도 개혁보다는 실력이 있고 편파성이 없는 인재에 의한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고 다산은 국가체제 전체의 변혁에까지 이르는 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조는 당시에 체제를 지키며 이끌고 가야 할 대표자인 군왕이었고 다산은 일반 민중의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간극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상태가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에 충분하였는가 아니면 보다 획기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했던가 하는 점은 지금의 입장에선 명확하지만 당시로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다만 개혁의 최대 지주였던 정조가 조금만 더 오래 살면서
다산 등의 개혁 추진론자들을 조직화하고 정치주도 세력으로 육성시킬 수 있었다면 개혁의 방향이 달라지고 아울러 조선의 역사도 바뀌었을지 모른다. 개혁주의자들이 채 기반을 갖추고 세력이 결집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도 지지하고 후원하였던 정조가 죽었기 때문에 수구 세력의 반격을 당하여 완전히 괴멸되었던 것이다. 영정조 치하에서 발화되고 추진되었던 개혁의지가 정조 사망 이후에는 완전히 차단되고 무의로 끝나고 말았던 역사의 실상은 그 이전 개혁의 방법과 방향성이 너무 미지근하거나 무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이념이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개혁의 홍위 세력을 집단화하여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으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는 등한시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안고 있던 한계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어정쩡한 당시의 상황에서 다산은 더 앞자락에 나와서 개혁을 주창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정조 생전에는 그 사상적 완성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도 부족한 가운데 관직 생활을 끝냈던 것이 그 자신의 불운이자 조선의 불행이었다. 그리고 다산의 개혁 방안 또한 다분히 이상적 방향에 그치고 실제로 개혁을 추진할 주체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될 수 있다. 이는 그가 사회 전체를 부정하고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급진적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체제 안에서 잘못된 점을 바꾸어 보려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개혁은 정조와 같은 개혁 군주가 존재하고 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만 가능한 내용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다산의 한계였다. 그가 지향했던 사회도 더 발전된 미래의 모습을 상정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이상적 모델인 주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도 결국은 유교주의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국가개혁을 위해 진보된 신학문을 적극 수용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성각자적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가 주장한 개혁의 방향도 특권층의 권한을 축소 약화시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주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으며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구조도 변동되었으므로 통치기구와 정신이념도 변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이 토지를 상실하여 민생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가의 조세 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의식의 개혁을 역설하여 농민들의 주체적 자존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다스리는 자의 자세 변화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여 수령들의 청렴한 자세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목민심서에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청렴이란 목자의 본분이요 만가지 선행의 원천이다. 그는 수령이 먼저 수신을 철저히 하여 덕과 아울러 위엄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올바른 뜻과 공명함이 있어야 바른 행정을 펼 수 있다고 했다. 즉 지도자는 전인적인 인격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한 다산의 정신과 사상은 경세적인 실학이기에 앞서 인간의 기초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